자, 안녕하세요 학생 여러분. 자, 이번 시간에 여러분들과 여기 정전기장에 대해서 이해를 해볼 거예요. 이게 이번 시간의 학습 목표예요. 자, 그러면 잠깐 지문부터 이해를 하고 넘어가죠. 전기장이라고 하는 자체는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네, 여기 정이라고 써 있는데 저 정은 뭘 뜻할까요? 바로 저 정이라고 하는 자체는 뭐냐면 전하가 이동을 하지 않고 정지되어 있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일단 여러분들과 어떻게 논할 거냐면 이제 한동안은 지금처럼 전하가 고정되어 있는 상황을 논해요. 전하가 이동하지 않고 정지되어 있는 상황을 논해요. 그 뒤에는 전하가 이동하고 있는 상황을 논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전하가 이동하고 있는 상황은 어떤 상황일까요? 도전 속에서 전하가 이동하지? 바로 이런 상황인 거예요. 이렇게 우리는 전기장 이 문제를 다룰 때 하나는 정량각적으로, 그리고 또 하나는 전류가 이동할 때, 다시 말해서 전하가 이동할 때를 다루는 전기 동력학적으로 다룰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제목에 대해서는 설명을 했고 이제 다음 장으로 넘어갈게요. 자, 이제 학습 목표는 뭐냐면 조금 아까 여러분들한테 설명했듯이 전전기장을 이해를 하는 게 이번 시간의 학습 목표예요. 근데 이 전전기장을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은 다음과 같이 몇 가지 내용들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래서 일단은 어떻게 할 거냐면 여러분들한테 실제 오늘 목적은 뭐냐면 여기 플롱 법칙을 써서 여기 플롱 법칙 그리고 전기장을 이해를 하는 게 여러분들이 이번 시간의 수업 목표예요. 그런데 그 전에 간단하게 부연 설명을 할게요. 플롱 법칙과 전기장을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은 먼저 전하라고 하는 것을 이해를 해야 돼요. 그래서 전하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하고 그 뒤에는 어떻게 할 거냐면은 물질에 따라서 전하가 분포하는 물질에 따라서,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자유전자에 따라서 우리가 물체를 도체와 전원체로 구별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도체가 뭔지 전원체가 뭔지를 잠깐 다뤄볼게요. 여기 전원체라고 하는 자체는 아마 구도체라고도 해요. 그러니까 도체와 구도체에 대해서 알아보고 그 뒤에는 전기장선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또는 여기를 전기력선이라고도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많이 봤을 거예요. 아마 전기장선은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면 쉽냐면 자석을 비교를 해서 생각을 해보면 쉬워요. 여러분들이 자석 위에 철가루를 뿌리면 철가루가 공간상 분포하는 모양이 나오잖아요. 이것처럼 전하가 있을 때, 플러스와 마이너스라고 하는 전하가 있을 때도 전기장선이 공간상 분포하게 돼 있어요. 바로 그거를 우리가 잠깐 알아볼 거예요. 그리고 그 뒤에 주제가 나와요. 드디어 플롱의 법칙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할 거예요. 플롱이라고 하는 부분은 여기 있는 유분이에요. 유분은 샤를드 플롱이라고 하는데 프랑스의 물리학자예요. 근데 저분이 살았던 시대가 여러분들이 여기 연도를 보면 알겠지만 이 연도가 프랑스에서는 프랑스 혁명기예요. 바로 그 혼란기에서 학문적으로 훌륭한 업적을 많이 남기신 분이에요. 그래서 대표적으로는 여러분들이 지금 배워야 될 플롱의 법칙이라고 하는 거를 정립을 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이분의 업적을 기념하기 위해서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전하량의 단위 대문자 C로 쓰잖아요. 여기 플롱할 때 C로 시작을 하니까 그래서 전하량의 단위 C라고 하는 자체가 저분의 업적을 기념하기 위해서 단위로 붙여져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플롱에 대해서는 간략하게 소개를 했고 하여튼 그분이 만든 업적에 대해서 법칙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거예요. 그리고 그 법칙을 확대를 시킬 거예요. 여기서부터는 일단은 처음에 플롱의 법칙을 어떻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개념을 알아볼 거고 그 뒤에는 점전하가 있을 때 플롱의 법칙을 어떤 식으로 표현을 해야 되나 하는 거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테고 그리고 전하가 한두 개만 있으라는 보장이 없잖아요. 전하가 엄청나게 많을 때는 어떻게 플롱의 법칙식을 써야 되나 하는 걸 알아볼 거예요. 그리고 이 다음에 여기에서 유도된 식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는 전기장의 개념을 유출을 할 거예요. 그리고 전기장의 개념을 유출을 한 후에 이거를 실제 물체는 전하가 딸랑 하나 있거나 두 개 있거나 또는 점점이 있는 게 아니라 어떤 물체 속에 이런 물체 속에 전하가 연속적으로 분포를 할 거잖아요. 그래서 전하가 연속적으로 분포를 할 때 다시 말해서 손으로 분포를 하거나 어떤 면으로 분포를 하거나 어떤 치접을 갖고 분포를 할 때 그때 우리가 전기장과 여기 플롱의 법칙과 그러니까 플롱의 법칙이라고 하는 건 힘이니까 그러니까 플롱의 법칙 다시 말해서 전기사의 힘과 그리고 전기장 자체가 어떻게 표현되나 하는 것을 알아보면서 마무리를 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중요 문제 같은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슬슬 다뤄주기 시작을 할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도대체 뭐를 한다라고 하는 걸 이해를 했어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간단하게 정리들을 해보세요. 핵심은 뭐라고? 맞아요. 핵심은 기본 개념을 이해를 한 다음에 여러분들은 플롱의 법칙을 이해를 하고 그리고 플롱의 법칙을 통해서 전기장을 이해를 하는 게 목적이에요. 이게 이번 시간의 학습 목적이에요. 자, 그러면 다음 장으로 넘어갈게요. 자, 이제 이번 장에서는 좀 전에 설명했던 대로 여러분들한테 전하라고 하는 개념을 설명을 해야 돼요. 전하라고 하는 개념을 설명을 해야 되는데 먼저 전하를 설명할 때는 항상 먼저 나오는 분이 여기 있는 요 분이에요. 두 분이
이름이 누구라고 써 있어요? 맞아요. 탈레스라고 하는 그리스의 철학자예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겠지만 밀레스토 학파의 창시자라고 하는 탈레스예요. 기원전 약 6세기경의 분이에요. 근데 왜 전하를 설명하면서 여기 탈레스라고 하는 이분을 이렇게 을 설명할 수밖에 없냐면 우리가 전하라고 쓸 때 앞에 일렉트릭이라고 하는 용어를 쓰잖아요. 또는 전자를 설명을 할 때 전자를 영어로 쓸 때 일렉트론이라고 하잖아요. 바로 그런 일렉트릭이나 일렉트론 같은 용어가 바로 이분에 의해서 처음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왜냐면 이분이 여기 보면은 이게 그리스어예요. 그리스어 발음은 거의 똑같은데 일렉트론이라고 하는 이게 그리스어로 뭘 뜻하는 거냐면 호박을 뜻한대요. 그러니까 설명을 이렇게 해야 되겠네. 이분이 최초로 호박을 가지고 전기 현상에 대한 기록을 남긴 거예요. 근데 그 전기 현상이라고 하를 호박에서 처음으로 관찰을 했기 때문에 이 호박에서 관찰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도 이쪽에 있는 전하나 또는 전자의 이 그리스어 일렉트론에서 유래된 용어를 사용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여기 있는 호박이라고 하는 자체는 여러분들이 식물 호박을 생각하면 안 돼요. 이 호박이라고 하는 자체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오래된 나무 같은 데서 진액이 나오잖아요. 그럼 그 진액 같은 게 딱딱하게 굳어서 보석의 일종인 그 돌처럼 생긴 거 있잖아요. 바로 그 호박을 뜻하는 거예요. 근데 탈레스의 기록에 보면은 어떤 얘기가 써 있냐면은 이 호박을 마찰을 시켰더니 여기에 먼지나 또는 다른 어떤 지푸라기 같은 게 달라붙었다라고 하는 기록이 있어요. 그래서 처음으로 정전기 현상에 대해서 관찰을 하신 분이 여기는 탈레스예요. 그리고 탈레스는 가장 대표적으로 쉽게 말해서 탈레스라고 하는 분은 서양 철학의 아버지라고 하는 불리는 분이잖아요. 그리고 그분이 전체 우주는 뭐로 만들어졌을까라고 하는 걸 생각을 해봤잖아요. 그래서 이분은 우주는 뭐로 만들어졌다라고 생각을 했냐면 뭐로 만들어졌다고 생각을 했어요? 맞아요. 모든 물체는 물로 돼 있다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 뒤에 저 사고관을 아리스토텔레스가 이어받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가 사원소설을 이어받아서 업적을 이어받아서 지창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는 모든 물질의 근원을 물, 불, 흙, 공기라고 하는 4개의 원소로 돼 있다라고 하는 거로 설명을 했잖아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여기는 지상계고 우주 바깥에는 제5의 원소, 다시 말해서 에테르라고 하는 물질로 차 있을 거다라고 설명한 게 아리스토텔레스예요. 그리고 여기에서 에테르라고 하는 개념이 나중에 아인슈타인한테도 엄청난 영향을 줘요. 왜냐면 여러분들은 결국에 지금 전자기학을 배우고 나서 이 전자기학을 맥스웰이라고 하는 천재적인 이론 물리학자가 4개의 방정식으로 다 통합하게 되어 있는데 네 번째 식에서 전기와 자기현상이 곧 빛의 현상과 같다라고 하는 전자기파 이론을 처음으로 주장을 해요. 근데 그때 문제가 생겨요. 어떤 게 생기냐면 전자기파가 도대체 무슨 매질을 통과해서 진행을 해나가야 되나 하는 의문점이 생긴 거예요. 이게 참 난제였었어요. 그래서 이 난제가 아인슈타인까지도 계속 이어지게 돼 있어요. 아인슈타인이 특수상대성 이론을 쓰고 등등등 할 때도 바로 아리스토텔레스부터 생각했던 우주 바깥에는 에테르로 차 있다라고 하는 개념 자체가 영향을 주게 돼 있어요. 하여튼 간략하게 이렇게 탈레스에 대해서는 좀 부연 설명을 했고, 그리고 여러분들은 호박이라고 하는 이 용어의 그리스어의 어원에 의해서 우리가 전하나 또는 전자 같은 용어가 생겨났다라고 하는 것을 이해를 하고 있으면 돼요. 자, 그러면 그 뒤에 이제 여기 설명을 할 건데 어떤 설명을 할 거냐면은 전하라고 하는 개념을 설명을 할 때 또 하나 나오는 분이 여기 있는 벤자민 플랭클린이에요. 여러분들이 벤자민 플랭클린은 여러분들이 외국을 여행하거나 할 때 여기 벤자민 플랭클린이라고 하는 분은 만나게 돼 있어요. 뭐에서 만나요? 맞아요. 미국 돈, 미국의 달러, 지폐 100달러짜리에 있는 분이 바로 이 분이에요. 그래서 미국 건국의 아버지라고 하는 불리는 분이잖아요. 그리고 업적으로는 피리친 또는 다초점 렌즈 같은 것들을 만들었어요. 피리친 얘기는 유명하잖아요. 왜냐면 비 오는 날 번개가 도대체 뭔지를 연구를 하기 위해서 연을 날려가지고 연의 번개를 맞게 해서 결국에 번개라고 하는 자체도 전하의 일종이다라고 하는 찾았다는 부분, 그리고 그걸 응용을 해서 피레침을 만들어서 지금 높은 건물에는 다 피레침이 있잖아요. 바로 그 업적을 이렇게 남기신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왜 전하를 설명을 할 때 나오게 되는 거냐면 다음과 같은 실험 여기서 우리 처음으로 했어요. 뭐냐면 여기도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설명하는 게 더 이해가 쉽겠네요. 그러니까 전하라고 하는 자체는 양전과 음전하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양전하 음전하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 플러스와 마이너스를 처음으로 명명한 분이 여기 있는 플랭클린이에요.
그러면 플랭크린은 어떻게 실험을 했냐면,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한 거예요. 유리막대하고 비단 천을 들고 두 개를 마찰시켰을 때 유리막대 쪽에 생기는 전하를 플러스로 귀결을 한 거예요. 플러스로 결정을 하고, 그리고 비단 천 쪽에 생기는 전하를 마이너스로 부른 거예요. 이렇게 한 다음에 다른 물체들을 쭉 마찰을 시켜보면서 그때부터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갖다 대보면 되겠지? 그렇죠? 만약에 지금 여기에 플러스로 정해져 있는 전하가 있다라고 한다면 다른 물체에 갖다 대서 전하에는 인력과冲력이 있으니까 얘가 만약에 밀리면은 똑같은 극성 플러스를 대고 끌리면은 마이너스 극성, 이런 식으로 해서 이걸 대전열이라고 해요. 그래서 쭉 플러스 마이너스로 전하 자체를 처음으로 분리할 생각을 한 분이 여기는 플랭클린인 거예요. 자, 그러면 일단 플랭클린 법칙은 이렇게 잘 이해를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제가 좀 전에 이 설명을 할 때 어떤 설명을 했냐면 청력과 인력에 대한 설명을 했어요. 여러분들은 여기를 반드시 알고 있어야 돼요. 청력과 인력이라고 하는 여기를. 자, 그러면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하냐면 정말로 간단해요.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알고 있는 상황이에요. 알고 있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게 전기력과 자기력을 연구를 할 때, 또는 여러분들이 앞으로 저하고 계속 실험을 하면서, 또는 사고 실험을 하면서 이론을 전개하려면 실험 또는 사고 실험을 해야 되잖아요. 그걸 전개를 하면서 이론을 전개시켜 나갈 때 정말로 중요한 개념인 거예요. 이걸 아차하는 순간에 간과를 하고 잊어먹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은 이 점에 대해서 반드시 명심을 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정말로 여러분들이 당연히 알고 있는 거, 같은 극성이면 여기 유리막대를 실에다 매달아 놨어요. 그리고 똑같이 아까 비단하고 마찰을 시키면 플러스 전하가 된다고 그랬으니까 양으로 되는데 유리막대를 가까이 갖다 댔어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극성이 같으니까 유리막대는 멀어지려고 하겠죠? 휘어질 거예요. 이렇게 돌아갈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반대되면 고무막대를 갖다 댔어요. 근데 유리막대에는 플러스 전하가 있고 고무막대에는 마이너스 전하가 있다고 한다면 두 개는 이렇게 달라붙게 될 거예요. 그래서 전하에는 인력과 충력이 있어요. 그리고 나중에 여러분들이 자기장을 배울 때도 알겠지만 자석에도 N극과 S극이 있어요. 이게 전하와 자석의 공통점이에요. 두 개 극성이 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일단은 전하에나 인력과 충력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틀림없이 이해를 하고 있어야 돼요. 자, 그리고 이제 전하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할게요. 그래서 우리가 플러스 Q라고 쓰면은 앞으로 저기를 양전하라고 부를 거예요. 그리고 마이너스 Q라고 쓴 이 Q를 우리가 음전하로 인식을 할 거예요. 그런데 실제는 음전하는 정체가 뭐예요? 맞아요. 이거는 전자예요. 네, 이 시대까지는 아직 전자가 발견이 안 됐기 때문에 여기를 그냥 전체적으로 양전하, 음전하로 이렇게 구별을 했던 거예요. 자, 그리고 양전하라고 하는 자체는 실제는 양성자예요. 우리가 원자를 그릴 때 보통 일반적으로 이렇게 그리잖아요. 만약에 헬륨을 예를 든다면 양성자가 두 개가 들어있고, 중성자가 두 개가 들어있고, 그리고 바깥 공간에, 여기가 핵이에요. 바깥 공간에 전자가 돌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안에 있는 양성자의 전하량이나 바깥에 돌고 있는 전자의 전하량이나 같기 때문에 우리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중성으로 느끼는 거잖아요. 바로 그 설명인 거예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이런 전하의 단위는 아까 제가 설명했지만 이 앞에 이번 시간의 주인공, 바로 쿨롱의 이름을 따서 여기를 우리가 C자로 이렇게 써요. 그래서 SI 단위로는 쿨롱이라고 읽어요. 그리고 여기 이름을 다 쓸 때는 꼭 여기 소문자로 써야 돼요. 쿨롱이라고 이렇게 써도 되고, 그리고 기호로 이니셜을 따서 C자로 쓰게 되면은 이게 전하량의 단위가 되는 거예요. 근데 실질적으로 보면은 1쿨롱이라고 하는 자체는 엄청나게 큰 개념이에요. 그래서 1쿨롱의 정의는 어떻게 되어 있는 거냐면 전류 1A가 1초 동안에 이동한 전하량인 거예요. 그러니까 1쿨롱이라고 하는 자체는 전류 1A가 1초 동안에 흘렀을 때 이동한 전하량이 되는 거예요. 이게 정의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단위 시간당 전하량을 뜻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여기 숫자를 보면 알겠지만 6.25 곱하기 10의 18승계로 이게 엄청나게 큰 수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걸 바탕으로 해서 기본 전하량을 정했어요. 기본 전하량은 전자가 일렉트론에서 E자로 시작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이것처럼 E자로 써요. 그러면 기본 전하량은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2를 이만큼 숫자로 나눠주면 한 개의 전하량이 나오겠지? 그렇죠? 그래서 여기가 엄청나게 작은 숫자가 나와요. 1.62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9승 쿨롱이라고 하는 기본 전하량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여기 네 번째 설명은 어떤 거냐면, 이거는 아까 제가 설명했듯이 여러분들이 제가 헬륨액을 가지고 헬륨 원자를 가지고 설명을 했듯이 양전하와 음전하는 정확하게 전하량 자체가 크기가 같아요. 그걸 여러분들이 알고 있으면 돼요.
단지 한쪽을 플러스로 정의를 한 거고 한쪽을 마이너스로 정의를 한 거예요.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 전하량 자체가 같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중성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전하라고 하는 개념 자체는 질량 이런 것처럼 양성되는 전하의 고유한 성질이에요. 전하라고 하는 자체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여기까지 이렇게 잘 이해를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그 밑에 나와 있는 전하의 양자화라고 하는 자체는 뭐냐면 전하가 최소 단위의 정수배로 존재를 한다는 소리예요. 전하라는 자체가. 그러면 아까 제일 작은 단위는 뭐였었어요? 기본 전하량 이거겠지? 그래서 전하의 양자화라고 하는 자체는 이 기본 전하량에 이것처럼 플러스 마이너스 1, 2, 3 나가는 것처럼 정수배로 여기 전하량 자체가 존재를 한다라고 하는 게 전하가 양자화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이 값 자체는 정수배로 가기 때문에 그 사이에 중간에 어중간한 값들은 안 갖는다는 소리예요. 실제는 여기 양자화되어 있다라고 하는 자체는 작은 세상으로 들어갔을 때 정말로 중요한 개념이에요. 이게 양자역학이라고 하는 물리학의 중심축이 되는 학문과 연결이 되는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은 일단은 전하 문제에서 전하 자체가 기본 양자의 정수배로 존재를 한다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렇게 되고, 그리고 전하라고 하는 자체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 보존이 돼요. 어떤 상황이냐면 전하라고 하는 자체는 고리계라고 하는 자체에 대해서 보존이 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전하는 생성이 되지도 않고 소멸이 되지도 않는다는 뜻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여기까지 기본적인 내용에 대해서 이제 알아봤어요. 자, 그러면 제가 몇 가지 여기서 전하가 어떻게 전하에 대해서 어떻게 실험할 수 있나 하는 상황에 대해서 한두 가지만 여러분들한테 한두 가지만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해줄게요. 실험 장비 가지려고 나가려고 했어요. 자, 그러면 여기 혹시 이런 실험 장비 여러분들이 본 적 있어요? 그냥 아주 간단해요. 밑에는 전원체로 되어 있고 위에는 그냥 철망 두 개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참 대단한 실험 장비예요. 이걸 누가 만들었을까요? 맞아요. 이 실험 장비를 만든 사람이 패러데이예요. 패러데이가 전하에 대해서 연구를 하기 위해서 패러데이 아이스페이라고 하는 건데 패러데이 얼음통이라고 하는 거예요. 간단한 보안 장치를 이용을 해서 전하에 대해서 연구를 했어요. 간단한데 참 기발한 아이디어예요. 근데 요즘에 현대 장비를 이렇게 쓰게 되면은 여기서 쉽게 전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어떻게 볼 수가 있냐면 여기는 전위계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위차가 나면은 하늘이 움직이게 돼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지금같이 이렇게 돼 있을 때 여기 패러데이 아이스페이 구조가 이중으로 돼 있으니까 여기에다가 이렇게 연결을 할게요. 이렇게 연결을 하고 연결하기 전에 손을 이렇게 대서 양쪽의 전하를 다 빼내야 돼요. 여기는 전하가 조금 있을 테고 내가 더 큰 대전체니까 두 개를 대면 내 쪽을 통해서 전하가 이동하겠죠. 이렇게 빼내고, 그리고 여기는 하늘을 보면서 생각을 하면 되는 건데 지금 그렇게 되는 건데 이걸 잠깐 밑으로 내려놓을게요. 자, 그리고 여기에 보면은 이것처럼 하나는 인조 가죽, 그리고 여기 폴리에스테린이라고 하는 비닐류, 그리고 또 알루미늄으로 되어 있는 게 있어요. 그러면 전하라고 하는 자체는 마찰에 의해서 아까 플랭크린 이분이 설명을 했을 때 유리막대에다가 천으로 가지고 비비게 되면은 마찰을 시키게 되면은 유리막대에 있는 전하가, 그러니까 전자가, 실제는 전자죠. 전자가 마이너스 쪽으로, 천 쪽으로 다 이동을 해가서 유리막대 쪽에는 플러스로 대전이 되고 천 쪽에는 마이너스로 대전이 된다고 했어요. 바로 그 실험을 지금 이렇게 현대 장비를 써서, 그리고 패러데이가 만들어낸 아이스페이를 써서 구현한다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두 개를 마찰을 시키면 돼요. 이렇게 마찰을 시켜서 이 페일 안쪽으로 이렇게 넣게 되면은, 그러면 틀림없이 여기에 있는 전하에 따라서 바늘이 움직여 줄 거예요. 만약에 이쪽에 플러스의 전하가 대전됐다면 바늘이 이렇게 오른쪽으로 움직일 거예요. 하지만 만약에 마이너스 전하가 대전됐다면 반대쪽으로 움직이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해놓고 나서 대전봉을 이쪽을 한번 넣어보고, 그럼 바늘 방향이 움직일 거예요. 그리고 반대쪽은 틀림없이 마이너스로 대전됐을 테니까 마이너스를 넣게 되면은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움직일 거예요. 물론 실제 실험을 할 때는 이 두 개를 멀리 띄워놓고 실험을 해야 돼요. 가까이 있으면 서로 영향받지? 그러니까 띄워놓고 실험을 해야 돼요. 저는 지금 여러분들한테 설명하기 위해서 두 개를 같이 붙잡고 설명을 하는 거예요. 바로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전하가 발생도 할 수가 있고, 마찰에 의해서 발생도 할 수가 있고, 문구셔서 옆으로 갈게요. 그리고 전하가 이동도 할 수 있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전하 자체를 여기에다가 이렇게 대면은, 대전된 전하를 이렇게 갖다 대면은 통 쪽으로, 이 안쪽에 있는 금속 통 쪽으로 도체이기 때문에 전하가 이동해 갈 거예요. 이런 것도 측정을 해볼 수가 있고, 그리고 전체적으로 전하 자체가
보존된다라고 하는 것도 이 실험을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 실험은 여러분들한테 간략하게 설명을 했고 또 한 실험을 보여줄게요. 또 하나의 실험은 어떤 거냐면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듯이 반더그래프라고 하는 장비예요. 이거 혹시 본 적 있어요? 반더그래프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어린이 과학반이나 이런 데 가면은 있는 장비예요. 물론 거기에는 큰 게 있어요. 자, 그래서 여기는 어떻게 되어 있는 거냐면 구조 자체가 지금 여기 검은 색깔로 여기 보이는 이게 벨트예요. 그리고 이 안쪽에 벨트가 돌아가면서 마찰에 의해서 전하를 분리할 수 있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마찰에 의해서 전하를 분류를 해서 이게 벨트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컨베이어 벨트 생각하면 되겠죠? 컨베이어 벨트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물건을 이동시키는 거지. 그것처럼 안쪽에서 마찰에 의해서 이거 마찰은 아주 간단해요. 벨트가 들어가면서 어떤 물체에 닿고 있으면 전하가 떨어져 나갈 테니까 그거를 이 벨트를 통해서 쭉 끌고 올라와서 이 위에는 도체부예요. 도체부에 충전을 시켜줄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차곡차곡 계속 쌓게 될 거예요. 그렇게 됐을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나나 하는 거를 한번 볼게요. 이 실험을 하려면은 빛을 꺼야 돼서 제가 잠깐 불을 끄고 먼저 실험을 하고 다시 킨 다음에 다시 여러분들한테 부연 설명을 해줄게요. 자, 이제 여기 반더그래프에 벨트를 둘러서 위쪽 금속부에 대전구에 전하를 충전시키고 있어요. 이제 좀 이따 어떤 현상이 일어나나 한번 볼게요. 제가 손을 왜 이렇게 갖다 대냐면 전하가 충전되면은 자, 여기 손톱에 반응을 하게 돼 있어요. 손톱에도 조그만 전하들이 있겠지. 그래서 전하가 얼마만큼 충전이 됐는지를 이렇게 피부하고 손톱을 통해서 느낄 수가 있어요. 자, 이제 전해가 어느 정도 충전이 됐네요. 자, 그러면 여기 또 다른 금속부가 있어요. 이 금속부를 갖다 댈 거예요. 어떤 현상이 벌어질까요? 예측될까요? 자, 그러면 갖다 대볼게요. 봤어요? 어떤 현상이 벌어져요? 번개가 치지? 다시 한번 볼게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지금 쪽에서 잘 보일지는 모르겠는데 지금처럼 제가 금속부를 갖다 대면 번개가 치게 돼 있어요. 자, 그러면 이 현상은 왜 벌어지는 걸까요? 이 현상 자체는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어요. 지금 마찰에 의해서 전하를 우리가 대전을 시켜서 벨트를 통해서 금속부 쪽으로 전하를 충전을 시키고 있는 중인 거예요. 그랬을 때 전하는 이쪽에 지금 저쪽 큰 쪽 금속부 쪽에 전위가 높을 거예요. 전위가 높고 여기 작은 쪽 금속부 쪽이 전위가 낮아요. 그러면 전위는 높은 쪽에서 쉽게 말해서 낮은 쪽으로 이동하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여기다 이렇게 갖다 대면 이 에너지 자체가 빛의 형태로 지금처럼 이렇게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잘 이해를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그 뒤에 다음 실험을 하나 보여줄게요. 다음 실험도 재밌어요. 근데 조금 무서워요. 자, 그러면 여기를 일단 끌게요. 끌 때는 꼭 전화를 이렇게 빼내고 꺼야 돼요. 안 그러면은 전기 용량이 엄청나게 컸을 때는 여기에 데미지 입어요. 제가 설명을 할 때 손을 이렇게 멀리 떼어놓고 설명을 하잖아요. 손을 뾰족하게 하면은 뒤쪽으로 번개가 빵 쳐요. 그러면 엄청 아프겠지? 자, 그러면 이 실험은 여기까지 마무리를 할게요. 자, 이제 이번에는 여기 반더그래프라고 하는 걸 이용을 해서 여러분들한테 전하의 또 다른 모습을 한번 보여줄게요. 여러분들이 머릿속으로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지금 제가 여기 반더그래프라고 하는 것들을 작동을 시키고 여기에다가 손으로 만질 거예요. 물론 지금은 여기 전하가 없어서 이렇게 손으로 만져도 되는데 여기 작동을 이렇게 시키고 만졌을 때는 도대체 어떤 현상이 벌어지나 하는 거를 여러분들이 머릿속으로 한번 상상들을 해보세요. 저는 일단은 여기 손으로 만지기 전에 어떻게 할 거냐면은 여기 플라스틱 의자가 있어요. 이 플라스틱 의자에 제가 이렇게 올라갈 거예요. 플라스틱 의자에 이렇게 올라가서 플라스틱이라고 하는 자체는 전연체잖아요. 그래서 저하고 저 바닥하고 접지를 분리를 시킨 다음에 그 뒤에 손을 여기다 대고 반더그래프를 이렇게 작동을 시킬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머릿속으로 한번 상상들을 해보세요. 어떤 현상이 벌어지나? 어떤 현상이 벌어질 것 같아요? 아직은 아무 현상도 안 벌어지고 있네. 좀 지나면 어떤 현상인가가 벌어지게 될 거예요. 아직도 아무 현상도 슬슬 느낌이 오네요. 제 입장에서는. 자, 이제 어떤 현상이 벌어졌어요? 여러분들 모습 보여요? 제 머리카락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근데 서고 있죠? 도대체 왜 그럴까요? 이 현상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스스로 한번 이해들을 한번 해보세요. 왜 그럴까요? 자, 그러면 저는 여기 이렇게 뛸게요. 그리고 밑으로 제 쪽에 대전되어 있어서 이렇게 번개가 치네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왜 그런 현상이 벌어지나 하는 거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세요. 그리고 여기도 꼭 끌 때는
여기를 끌 때는 여기로 이렇게 전원을 빼낸 다음에 이렇게 꺼줘야 돼요. 그래야 손으로 만져도 안전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조금 전에 제 머리카락 자체가 이렇게 곤두 수면 현상을 봤어요. 도대체 왜 그럴까요? 이건 뭐지? 전화는 틀림없이 아래쪽에서 마찰에 의해서 전화가 분리돼서 이 벨트를 타고 위쪽으로 가서 충전이 돼 있을 거예요. 그런데 제가 여기서 이렇게 손을 대고 있으면은, 양쪽 손을 대고 있으면은, 이제 전화가 저를 통해서 어떻게 되겠어요? 저는 여기 플라스틱 판 위에 올라와 있기 때문에 바닥 쪽하고는 접지가 되어 있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제 몸에 똑같이 여기에 있는 전화가 제 몸에 쌓이기 시작을 할 거예요. 점점 쌓이기 시작을 할 거예요. 그렇게 돼서 전화가 많이 쌓이게 되면은 드디어 머리카락에서 어떻게 반응을 할 거냐면은 머리카락 하나하나에도 여기에서 있는 전화가 쌓이게 될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지금 만들어낸 전화가 플러스극이라고 한다면 전화는 머리카락에 플러스로 만나게 되는 거죠. 그러면 플러스는 어떻게 돼요? 맞아요. 전화끼리 서로 반발력 의해서 이렇게 밀게 될 거예요. 그래서 제 머리카락이 이렇게 쭉 곤두서면서 갈라지는 현상이 보이는 거예요. 이것처럼 전화라고 하는 자체는 우리가 마찰을 통해서 전화를 발생을 시킬 수도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지금 제가 여기를 만지던가 아니면 대전봉을 갖다 놔서 번개를 치게 하든가 등등등 해서 전화를 이동시킬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전화라고 하는 자체는 전체 전화는 결국에는 보존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전화가 발생도 할 수가 있고 이동도 할 수도 있고 보존이 된다라고 하는 개념에 대해서 잘 숙지를 하고 있어야 돼요. 이 점이 여러분들이 상당히 중요해요. 그리고 전화는 인력과 청력이 있다라고 하는 걸 반드시 머릿속에 넣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어렸을 때부터 알고 있는 인력과 청력이라고 하는 개념이 정말로 중요한 개념인데 같이 하는 순간에 너무 간단하기 때문에 간과를 하고 넘어갈 때가 많아요. 그렇게 되면은 나중에 여러분들이 전기장과 자기장 등등등을 다룰 때 혼선이 올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실험은 여기까지 간략하게 여러분들한테 보여주고 마무리를 할게요. 이 장비 치울게요. 자, 여러분들은 이제 전화에 대해서 간단한 실험에 대해서 알아봤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일단은 전화는 보존된다라고 하는 걸 알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전화라고 하는 자체는 지금 이것처럼 최소 단위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걸 알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전화의 단위는 쿨롱이다라고 하는 걸 알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 전화는 양전화와 음전화가 있다. 그리고 기호로는 플러스 Q, 마이너스 Q로 쓴다라고 하는 거를 이해를 하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정말로 중요한 거, 여러분들이 꼬마 있을 때부터 알고 있었던 거, 전화는 플러스 극과 마이너스 극이 있기 때문에 인력과 청력이 존재를 한다라고 하는 거를 반드시 머릿속에 넣고 있어야 돼요. 이게 정말로 중요해요. 자, 그러면 이렇게 하고 나서 이제 다음 장으로 넘어갈게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 도체와 전연체라고 해서 물질에 대해서 간단하게만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할게요. 우리가 앞으로 다루게 될 물질은 도체도 있고 그리고 전연체도 있어요. 근데 이 구별을 어떤 걸 가지고 하는 거냐면 지금 여기 있는 것처럼 자유전자를 가지고 하는 거예요. 자유전자라고 하는 자체는 최외곽 전자, 어떤 도체에 대해서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전자를 우리가 자유전자라고 부르는 거잖아요. 바로 그 자유전자예요. 자유전자에 따라서 도체와 부도체로 또는 도체와 전연체로 나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도체라고 하는 자체는 뭐냐면 금속, 지금 제가 여기 들게 되면은 여기는 이 링은 금속이에요. 쇠예요, 쇠. 여기를 부딪혀 보게 되면은 쇠지? 바로 이것처럼 금속이에요. 바로 이런 금속은 금은동, 바로 이런 것들은 우리가 도체예요. 그런데 지금 제가 여기를 들게 되면은 여기 종이나 이런 플라스틱 같은 거는 부도체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자유전자가 많은 물체는 우리가 도체라고 부르는 거고 여기에는 전도율이 좋아서 전기가 잘 통하는 물체예요. 그리고 또 하나 절연체, 이 유리나 플라스틱 등등등 하는 물체들은 절연체라고 해서 자유전자가 없어서 전자가 핵에 구속되어 있는 거죠. 그럼 전자가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전자가 없을 테니까 그래서 이런 물질은 전기 자체가 잘 통하지 않아요. 바로 이런 물질을 우리가 절연체라고 해요. 또는 여기를 부도체라고도 해요. 그리고 지금 우리 인간이 만들어낸 또 다른 게 있죠. 전기가 흐르는 정도 입장에서 보게 된다면, 그래서 우리가 지금 컴퓨터 혁명을 일으킨 반도체라고 하는 것도 있어요. 이거는 실리콘이나 게르마늄 등을 이용을 해서 우리가 전기의 흐름을 조절할 수 있는 거죠. 바로 그런 걸 우리가 반도체라고 해요. 그래서 도체와 전체 중간쯤 되는 전도율을 갖는 물체를 반도체라고 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제 간단하게 도체와 전체, 반도체에 대해서 알아봤어요. 핵심은 이거예요. 자유전자에 따라서 구별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이 자유전자가 이동한다라고 하는 게 우리가
전류가 흐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점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인지를 하고 있어야 돼요. 자, 그리고 옆에 두 개의 사고 실험 모델이 있는데 이 그림 자체가 상당히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그림을 이해를 하고 넘어가야 돼요. 자, 그러면 뭐냐면 아까 제가 그랬어요. 어떤 유리막대 같은 거에다가 비단 톤으로 아차를 시키게 되면은 전자가 이동을 해서 유리막대에는 플러스 전하가 배전이 된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대전시키는 거 말고 또 하나 유도대전이라고 하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잠깐 유도대전에 대해서 그림을 가지고 설명을 할게요. 그러면 유도대전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뭐냐면 이쪽은 먼저 그림 자체를 이렇게 생각을 해요. 여기 대전체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여기 도체가 있어요. 어떤 도체가 있다라고 한다면 저 도체는 여기 마땅한 거구나. 만약에 그냥 여기는 버녀 캘리퍼스로 할게요. 버녀 캘리퍼스예요. 이 버녀 캘리퍼스도 도체예요. 그러면 실제는 이 버녀 캘리퍼스는 이 안에 자유전자가 무작위로 배열이 돼 있을 거예요. 무작위로 배열이 돼 있을 건데 마찰 대전에 의해서 대전된 대전체 자체를 이쪽에다 이렇게 갖다 놓게 되면은 여기가 버녀 캘리퍼스라고 생각을 해봐요. 그러면 틀림없이 이쪽이 플러스로 대전되어 있으면 자유전자가 끌려와서 이쪽으로 다 이동해 오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있던 자유전자도 이쪽으로 이동해서 이쪽으로 끌려오게 될 거예요. 그래서 도체에서는 이것처럼 자유전자가 한쪽으로 이동해 와서 이쪽은 전자가 끌려왔으니까 마이너스 극, 그리고 이쪽은 플러스 극으로 이렇게 극 자체가 분극되게 돼 있어요. 바로 도체에서는 이런 현상이 일어나요. 이거를 우리가 유도대전이라고 해요. 근데 좀 전에 배웠던 여기 전연체 또는 부도체에서는 약간 다른 현상이 일어나요. 부도체 속에서는 여기 전연체 속에서는 자유전자가 없다고 그랬잖아요. 전자가 다 구에 속박이 돼 있어서. 근데 이 안에는 어떤 게 들어있냐면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서로 연결되어 있는 여기를 다이폴이라고 해요. 다이폴 자체가 이렇게 들어있어요. 근데 실제는 이것도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원래 어떤 전연체 속의 다이폴은 지금 여기 파란색과 빨간색깔로 그냥 표시를 할게요. 이것처럼 다이폴 자체가 원래는 랜덤한 방향으로 들어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무작위 방향으로 있어요. 근데 대전체가 다가오게 되면은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위에 도체일 때는 전자가 이동해 가는 거예요. 하지만 여기에서는 다이폴 자체가 방향을 틀게 되는 거예요. 다이폴 자체가 만약 이렇게 돼 있고 저 파란 색깔을 마이너스로 할까요? 그러면 다이폴 자체가 이렇게 서 있던 게 이쪽이 플러스이기 때문에 방향을 틀어서 정렬하게 돼 있어요. 끌려가는 게 아니에요. 끌려가는 게 아니고 틀어서 정렬하게 돼 있어요. 이쪽도 만약에 이렇게 돼 있다면 틀어서 정렬하게 돼 있는 거예요. 여기도 이렇게 돼 있었다면 틀어서 정렬하게 돼 있는 거예요. 물론 이 그림처럼 정확하게 이건 이해하기 쉽게 그린 거고 정확하게 일렬로 배열하지는 않아요. 하지만 어쨌든 간에 대전체에 의해서 다이폴 자체가 회전해서 정렬되게 돼 있어요. 이거를 우리가 유도 분극이라고 해요. 자, 그러면 그래서 여러분들 이걸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죠. 어떤 거 생각을 하면 되는 거냐면 여러분들이 이런 보드마커나 이런 플라스틱 또는 이런 또는 책받침 같은 거를 철에다가 비벼서 종이 같은 거에 대면 달라붙게 돼 있잖아요. 그 이유 자체가 뭐냐면 종이 자체, 그러니까 종이가 아까 종이도 전연체예요. 종이 자체도 실제는 전기가 통하지 않지만 이렇게 대전체가 다가오게 되면은 그 안에 있는 작은 다이폴들이 회전해서 조그만 조가리에 이렇게 플러스와 마이너스로 작게 분극 현상이 일어나요. 그래서 우리가 대전된 이런 자 같은 물체에 달라붙게 되어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 그림을 잘 이해를 해야 돼요. 그리고 여기에서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어요. 자, 지금부터 사고실험 할 준비를 해요. 여러분들은 어떤 사고실험을 통해서 여기를 이해를 해야 되는 거냐면 이제부터 잠깐 전연체는 잠깐 잊어먹고 여기는 잠깐 빼고 도체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게요. 만약에 이렇게 생각을 해봐요. 첫 번째 도체가 있었는데 대전체가 와서 전하를 마이너스 전하, 플러스 전하로 이렇게 분극을 시켰어요. 여기가 마이너스가 있고 지금 이쪽에 플러스가 있는 거예요. 분극을 시켰어요.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만약에 여기 가운데를 딱 잘랐다고 해봐요. 가운데를 잘랐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리고 양쪽을 띄워놨다고 생각을 해봐요. 그러면 틀림없이 여기는 전하 자체가 마이너스 전하만 분포하게 될 거예요. 어떻게 분포하냐면 사각형 모양 속에 끝에 가서 이렇게 전하가 분포하게 될 거예요. 전하는 초점으로 가요. 전하는 넓은 면으로 가지 않고 초점으로 가기 때문에 사각형 여기를 잘라서 사각형 쪼가리를 만든다고 한다면 전하는 모퉁이에 가서 있게 될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걸 더 잘랐어요. 잘게 자르다 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나중에는 마이너스 전하 하나만 딱 빼낼 수가 있겠지. 이쪽도 말하면 이쪽도 끝까지 자르다 보면은 플러스 전하 하나만 빼낼 수가 있을 거예요. 이것처럼 전하라고 하는 자체는 마이너스 전하 또는 플러스 전하가 단독적으로 존재할 수가 있어요. 이게 되게 중요한 개념이에요.
이 현상 자체가 자석하고 다른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자석이라고 하는 자체는 반을 잘리게 되면은 N극과 S극이 또 생겨요. 반을 또 잘라도 N극과 S극이 또 생겨요. 자르고 잘라도 계속 N극과 S극이 생겨요. 원자 분명에서도 원자가 스핀을 갖고 돌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N극과 S극으로 분극이 돼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자석이라고 하는 자체는 그래서 모노극, 다시 말해서 N극 따로 S극 따로가 존재하지 않아요. 그런데 전하라고 하는 자체는 방금 전에 사고 실험한 것처럼 우리가 플러스 전하 따로 마이너스 전하 따로 이렇게 플러스와 마이너스라고 하는 홀극이 존재하게 돼 있어요. 이 점을 여러분들은 잘 이해하고 있어야 돼요. 자석에서는 N극과 S극이 분리되지 않아서 홀극이 없어요. 하지만 여기 전하에서는 플러스 전하와 마이너스 전하를 분리할 수가 있어요. 지금 제가 설명하고 있는 이게 맥스웰 방정식에 포함되어 있어요. 중요한 의미를 갖고 포함되어 있어요. 여러분들은 그 점에 대해서 잘 이해를 하고 있어야 돼요. 자, 그러면 도체와 전해체 설명은 이렇게 마무리를 할게요. 여기 사고 실험 모델 꼭 이해를 하고 있어야 돼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스스로 정리들을 해봐요. 자, 이제 전기장선이라고 하는 게 나왔어요. 여러분들은 조금 전에 전하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어요. 전하는 플러스 전하, 마이너스 전하로 분리할 수 있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여기 있는 것처럼 전기장선 또는 전기력선이라고 하는 자체는 뭐냐면, 그러니까 전기장이라고 하는 자체는 전하가 여기 설명대로 전하가 힘을 받는 어떤 공간을 뜻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공간이 눈에 보이나요? 힘을 받고 있는 공간이 눈에는 안 보여요. 그래서 우리가 실제는 패러다이가 기반한 생각을 해내요. 그래서 그걸 뭐라고 불렀냐면 역선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전기장을 시각화시킨 선을, 그러니까 벡터로 그린 선을 머릿속으로 상상을 해서 그거를 역선이다라고 이렇게 정의를 처음에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돼요. 실제는 전하가 있으면 주변 공간에 힘을 미치는 공간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근데 그 공간 자체가 눈에 안 보여요. 그래서 전기장선 또는 전기력선을 통해서 우리가 그걸 시각화를 시킨 거예요. 지금 이것처럼 이렇게 시각화를 시킨 게 이게 전기장선이에요. 근데 지금 제가 용어를 두 가지를 쓰고 있죠. 전기장선이라고 할 때도 있고 전기력선이라고 할 때도 있는데 실제는 다 같은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익숙한 표현대로 쓰면 돼요. 자, 그래서 먼저 여기는 서로 독립되어 있는 거예요. 그림은 같이 그렸지만 플러스 전하, 마이너스 전하가 서로 독립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그림을 그릴 거냐면 전기력선을 플러스 전하가 있다라고 한다면 플러스 전하에서 양전하에서 나가는 방향으로 그릴 거예요. 그러면 반대로 생각하면 마이너스 전하가 있다라고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벡터를 들어오는 방향으로 그려주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양전하와 음전하가 있을 때 전기장선을 우리가 그릴 수가 있어요. 근데 또 하나 중요한 건 이거겠죠. 이렇게 전하가 플러스 마이너스 따로 떨어져서 존재할 때가 아니라 실제는 서로 상호작용을 할 때일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은 이 그림에 대해서 조금 잘 심도 있게 생각을 해봐야 돼요. 자, 그러면 두 전하가 이제 서로가 있다는 걸 알아요. 그러면 서로 상호작용을 할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는 전기장선을 어떻게 그리면 되는 거냐면 플러스 쪽에서 마이너스 쪽으로 전기장선을 그려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마이너스와 마이너스가 있을 때는 서로 배척하게 되죠. 그래서 다음과 같은 그림이 나와요. 자, 여기를 한번 여러분들이 지금 스스로 한번 그려봐요. 꼭 한번 그려봐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리고 나면 저는 여기 있는 이 설명을 잠깐 해줄게요. 첫 번째부터. 자, 그러면 잘 그렸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전기장선이라고 하는 자체는 제가 조금 전에 이쪽에서 설명을 했듯이 플러스에서 양전하 쪽에서 나와서 음전하 쪽으로 들어가는 식으로 그려야 돼요. 이게 규정이에요. 음전하 쪽으로 들어가는 식으로 끝나야 돼요. 그리고 전기장의 방향이라고 하는 자체는 지금 여기서 그린 이거는 전기력선인 거잖아요. 근데 전기장이라고 하는 자체는 실제는 이렇게 그렸을 때 접선 방향이 되는 거예요. 어떤 점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 점의 접선 방향이 되는 거예요. 만약에 이 점이라고 한다면 그 점의 접선 방향이 전기장의 방향인 거예요. 만약에 이 점이라고 한다면 이 점에서의 접선 방향, 이 점이라고 한다면 이 점에서의 접선 방향이 전기장의 방향이 되는 거예요. 지금 이거는 전기력선이에요. 우리는 전기장에 관심이 있는데 전기장이 눈에 안 보이기 때문에 이걸 시각화시킨 전기력선을, 전기장선을 이용을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전기장의 크기라고 하는 자체는 뭐냐면 전기장의 크기는 여러분들이 여기는 화살표의 밀도를 보면 돼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요 점보다 여기 있는 요 안쪽에 있는 점이 여기가 전기장의 크기가 더 센 거예요. 이쪽은 전기장이 듬성듬성 있지 여기는 조밀하게 있죠. 그러니까 같은 면적에 전기장 벡터의 숫자가 더 많은 쪽이 전기장이 센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면 돼요.
자, 그래서 여기 보면은 전기장의 방향, 전기장의 크기에 대해서 설명을 했어요. 그리고 이런 전기장은 하나의 전기장이 나와서 절대로 하나가 두 개로 분리되거나 두 개가 합쳐져서 하나가 되지를 않아요. 이런 일은 절대로 없어요. 그게 그 다음에 설명하고 있는 두 개로 갈라질 수 없다는 얘기예요. 이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전기장 자체는 지금 그림에서 보듯이 서로 교차할 수가 없어요. 교차한다는 뜻은 뭐냐면 전기장이 이렇게 지나가는데 다른 전기장이 뚫고 지나가는 식으로 이렇게 교차하게 그릴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설명에는 빠져 있는데 또 하나 중요한 특징이 뭐냐면 전기장을 그릴 때 실제는 전기장과 여기 표면, 전화의 표면 여기가 직각으로 이렇게 그려줘야 돼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전기 장선을 바탕으로 전기장이라고 하는 거를 시각화시키는 모델에 대해서 지금 사고 실험을 해봤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여기를 한번 스스로 한번 정리들을 한번 해보세요. 정리를 할 때 제일 중요한 건 다시 말하지만 여기는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이 그림을 꼭 그려봐야 돼요. 그리고 전기 장선의 접선 방향이 전기장의 방향이다라고 하는 거를 여러분들이 머릿속으로 인지를 하고 있어야 돼요. 자, 그러면 그림들을 한번 그려보면 그리고 시각화를 한번 시켜봐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잘 이해를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다음 장으로 넘어갈게요. 자, 이제 여기서 드디어 쿨롱의 법칙이 나왔네요. 여러분들이 좀 전까지 배웠던 지식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쿨롱의 법칙이라고 하는 걸 이해를 해야 돼요. 여기 그림은 뭐냐면 실제 이거는 쿨롱이 공헌했던 실험 장비에 대한 실제 모습이에요. 그리고 여기 있는 그림은 제가 이 그림을 바탕으로 저 그림이 잘 여기가 이해가 여기 잘 안 보이게 돼 있어서 이렇게 새로 그려놓은 거예요. 근데 이 쿨롱의 법칙이라고 하는 자체는 여기 있는 것처럼 비틀림 저울이라고 하는 걸 이용을 해서 만들었는데 근데 실제는 여러분들이 보면 알겠지만 저거는 캐벤디시가 실험을 했던 거하고 똑같은 방법인 거예요. 우리가 만율력 상수, 뉴턴이 만율력 법칙을 발견했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앞에 G자가 들어가고 있잖아요. 그럼 우리가 만율력 상수라고 하는데 캐벤디시가 그 만율력 상수를 결정하기 위해서 비틀림 저울을 이용을 했었어요. 근데 바로 그거와 똑같은 방법으로 쿨롱이 비틀림 저울을 이용을 해서 여기는 쿨롱의 법칙을 정립하게 돼 있어요. 단지 차이점은 뭐냐면 만유인력 법칙 때는 그냥 질량체를 가진 구였었어요. 여기에 이렇게 들어가 있는 게. 하지만 지금 차이점은 뭐냐면 여기에 들어가 있는 구가 대전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제가 좀 전에 비틀림이라고 하는 말을 썼잖아요. 비틀림이라고 하는 자체는 뭐냐면 여기가 이렇게 철선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철선이 있을 때 만약에 여기 아래 달려있는 물체가 회전하게 되면 철선이 꼬였다 풀렸다 하게 되겠죠? 여러분들이 나중에 가서 여러분들이 역학이라고 하는 걸 배울 때 비틀림 진자라고 하는 걸 배웠던 기억이 있을 거예요. 바로 그 비틀림 진자를 생각을 하면 돼요. 그러면 구도는 이렇게 될 거예요. 대전된 불을 이렇게 놓고 철선에다가 매달아 놨어요. 그리고 여기에 또 다른 대전된 어떤 불을 갖다 놓게 되면은 색깔이 보일지 모르겠네. 붉은 색깔을 플러스 극이라고 하고 이쪽을 마이너스 극이라고 한다면 틀림없이 이쪽에다 플러스 극을 갖다 놓게 되면은 저울 자체가 인력에 의해서 끌려서 돌아가게 될 거예요. 플러스 극 쪽으로 이렇게 해야 되겠네. 플러스 쪽으로 가려고 여기 매달리는 게 이렇게 회전하게 될 거예요. 만약에 반대로 갖다 놓으면 똑같은 극을 갖다 놓으면 반대로 이렇게 휘어지게 될 거예요. 그때 얼만큼 돌아갔나 하는 눈금을 이용을 해서 쿨롱의 법칙이라고 하는 거를 정립하게 돼 있어요. 자, 그러면 일단은 여러분들은 쿨롱의 어떤 실험 모델에 대해서 한번 이해를 해봐야 돼요. 물리학이라고 하는 자체는 반드시 실험 모델을 바탕으로 해야 돼요. 참 간단한 건데 대단한 아이디어죠. 그렇죠? 자, 그러면 이렇게 됐고 여기서 쿨롱이 발견한 건 뭐냐면 첫 번째는 뭐냐면 힘이라고 하는 자체는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거는 여러분들이 모양표를 한번 봐봐요. 그러면은 먼저 무슨 생각이 들어요? 만율력 법칙과 유사하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죠? 그러니까 힘이라고 하는 자체는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해서 감소를 한다라고 하는 걸 먼저 찾아내요. 그리고 또 하나 힘이라고 하는 자체는 물론 지금 힘은 전기력이에요. 전기력이라고 하는 자체는 두 전하 사이의 곱에 비례를 한다라고 하는 거를 찾아내요. 이걸 실험적으로 증명을 해요. 그래서 그러면 이렇게 되겠지. 이쪽은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를 하고 이쪽은 전하의 곱에 비례를 하니까 이 두 가지를 합치게 되면은 이렇게 될 거예요.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를 하고 그리고 전하의 곱에 비례를 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만율력 법칙을 찾을 때도 그랬죠. 만율력 법칙에서도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를 하고 M만 M2가 이렇게 들어가 있었어요. 그리고 비례한다라고 하는 거를 힘과 비례한다라고 하는 걸 찾기 위해 여기를 뭐로 바꿨어요? 등으로 바꾸면서 만율력 상수 G를 놨잖아요. 이쪽도 똑같아요. 여기를 비례한다는 값을 왜
분모로 바꾸면서 K라고 하는 상수를 놨어요. 그리고 이 상수를 우리가 쿨롱 상수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 쿨롱 상수는 그런데 이처럼 이렇게 값을 갖고 있어요. 여기가 4, 파이, 그리고 여기 입실론 제로가 있는데 입실론이라고 하는 자체는 유전율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는 자유공간 속에서의 유전율이에요. 지금 제가 자유공간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는데 자유공간이라고 하는 자체는 정말로 어떤 공간 내에 입자가 단 하나도 없는 완벽한 진공, 바로 이런 이상적인 진공 공간을 우리가 자유공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전율은 이것처럼 이렇게 써요. 그리고 입실론이라고 읽어요. 근데 밑에 제로를 붙여놨는데 이렇게 붙여놓은 이유는 뭐냐면 자유공간 속에서 유전율이라고 하는 걸 뜻하기 위해서 입실론에 영자를 붙여놓은 거예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물질 속에서 여러분들이 이 뒤에 공부를 할 때는 이제 물질 공간에서의 전기당을 배우게 돼 있어요. 바로 어떤 물질 공간에서의 전기당을 배울 때는 여기가 하는 그 물질에 따라서 이렇게 바뀌게 돼 있어요. 표시 방법이. 그래서 여기는 일단은 자유 공간 속에서 유전율이에요. 그러면 유전율이라고 하는 자체는 뭐냐면 이거는 외부 전기당을 걸었을 때, 외부에서 전기당을 걸었을 때 어떤 물질 자체가 분급될 수 있는 정도를 뜻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까 앞에서 사고 실험을 했던 것 중에서 전연체에다가 대전체가 오면은 다이폴이 돌아가요 라고 했었잖아요. 바로 이것처럼 분급될 수 있는 정도를 뜻하는 게 이게 유전율인 거예요. 근데 이 유전율 자체가 실제는 축전기의 전기 용량하고 관계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또 하나 실험을 했을 때 여기 평행판을 잠깐 갖고 올게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평행판이라고 하는데, 평행판 축전지라고 하는데, 평행판 축전지는 아주 간단해요. 판이 두 개 있잖아요. 평행판이 두 개 있잖아. 이걸 평행판이라고 해요. 그랬을 때 실제 지금 여기 보면은 양쪽에 전위를 걸더라도 여기 공기 자체가 지금 유전체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전기를 저장할 수 있어요. 그런데 유전체라고 하는 자체, 다시 말해서 종이 자체는 절연체예요. 절연체를 여기다 이렇게 넣게 되면은 실제는 전기 자체를 더 많이 충전을 시킬 수가 있어요. 우리가 말하는 배터리 구조가 바로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저는 종이를 넣었지만 여기에 여러 가지 물질들이 개발이 돼 있어요. 다시 말해서 무슨 얘기냐면 유전율이라고 하는 자체가 축전기의 전기 용량과 관계가 있어서 유전율이 높은 물체를 이용을 해서 더 많은 전기를 축전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유전율이 높은 물질을 넣게 되면은 평행판 사이에 전기당 자체가 감소를 하게 돼 있어요. 전기당 자체가 감소를 하게 되면은 그 물체의 평행판이라고 해야 되겠나? 평행판에 더 많은 전하를 저장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전율이라고 하는 자체는 실용적인 면에서 보면은 전하를 저장할 수 있는 능력과 관계가 되어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진공 속에서 유전율은 우리가 이만큼 값을 갖는다라고 보면 돼요. 그리고 쿨롱상수에 유전율이 들어가 있다라고 하는 걸 생각을 하면 되고, 그리고 한 가지 단위에서 이런 숫자는 굳이 기억할 필요가 없어요. 굳이 기억할 필요는 없어요. 자, 근데 단위는 알고 있어야 돼요. 단위는 여기는 여러분들이 미터라는 건 다 알 테고, 그리고 여기 F로 써 있는데 이 F라고 하는 단위는 뭘까요? 뭐라고 읽어야 돼요? 이 F라고 하는 단위는 제가 좀 전에 패러데이의 아이스페이드예요 하면서 전화 문제에서 가지고 왔던 철망 있잖아. 바로 이것처럼 이 철망을 이용해서 전화 실험을 했는데 이것처럼 전기 자기 문제에서 패러데이가 지대한 공헌을 많이 했었어요. 그리고 이런 평행판을 만들어서 처음으로 실험을 했던 사람도 패러데이예요. 그래서 패러데이의 이름을 기념하기 위해서, 업적을 기념하기 위해서 여기를 F자를 이렇게 쓰고 실제 읽을 때는 페럿이라고 읽어요. 여기 단위가 페럿이에요. 여기도 페럿인 거고 단위가 미터 퍼 페럿, 페럿 퍼 미터로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걸 여러분들이 알고 있으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쿨롱의 법칙에서는 여러분들이 딱 두 가지를 생각을 해야 돼요. 어떤 생각을 해야 되는 거냐면 쿨롱의 법칙은 일단 만율력 법칙과 유사한 형태다 라고 하는 걸 머릿속으로 떠올려야 되고, 유사한 형태이기 때문에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하고 전하량에 비례한다 라고 하는 생각을 떠올려야 돼요. 그리고 쿨롱 상수가 있어요. 실제는 이렇게 되겠죠. 또 하나 중요한 거는 뭐냐면 여기 전하는 어떻게 되겠어요? 양전하와 음전하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 점을 여러분들은 명심하고 있어야 돼요. 우리가 만율력 법칙에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만율력 법칙에서는 오로지 인력밖에 없지, 중점 문제 있을 때는 그렇잖아요. 질량체 문제 있을 때는 인력밖에 없어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전하가 좀 전에 설명했듯이 플러스 전하와 마이너스 전하, 양전하와 음전하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여기는 플러스와 마이너스로 구별이 된다라고 하는 걸 알고 있어야 돼요. 다시 말해서 힘이라고 하는 자체는 인력이 있을 수도 있고 청력이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이제 힘을
한번 해봐요. 자, 다음 장으로 넘어갈게요. 자, 이제 여러분들은 여기에서 플러그의 법칙에 의해서 이제 점전화가 만드는 실험적 모델을 바탕으로 해서 플러그의 법칙을 이해를 할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봐요. 구조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이쪽에 Q1이 이렇게 있고 이쪽에 Q2가 있어요. 이거는 어떤 좌표 공간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R1이라고 하는 자체는 Q1까지 이렇게 위치 벡터를 그린 거예요. 그리고 R2라고 하는 자체는 Q2까지 위치 벡터를 그린 거예요. 그리고 실제 여기 변이 벡터라고 하는 자체는 R1 쪽에서 R2 쪽으로 이렇게 그려주면 되겠죠? 지금은 직선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여기에 붙어있는 요거는 뭐냐면 지금 A의 방향을 쓴 거, 여기는 단위 벡터예요. 크기가 1인 벡터예요. 그리고 변이 벡터 이만큼을 대문자 아래 원2로 이렇게 썼어요. 원2라고 하는 뜻은 뭐냐면 원이 2한테 영향을 준다라고 하는 뜻으로 이렇게 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Q1이라고 하는 자체를 여기를 소스 포인트라고 해요. 원천점이라고 해요. 그리고 Q2라고 하는 자체를 여기가 필드 포인트라고 해요. 필드가 영어로 필드가 우리말로 장이기 때문에 우리말로는 장점이라고 하면 돼요. 그리고 또 하나 이렇게 돼 있을 때 이 전화를 우리가 소스 차지라고 해요. 원천 전화라고 해요. 그리고 지금 Q2처럼 이렇게 테스트를 받는 시험을 받는 전화예요. 얘가 만드는 전기량 때문에 영향을 받는 거예요. 또는 힘 때문에 영향을 받는 전화이기 때문에 여기를 테스트 차지라고도 해요. 자, 그러면 요거는 이렇게 정립을 할게요. 그리고 지금 보면은 그 힘의 방향은 지금 이렇게 읽으면 돼요. 전화 Q1이 Q2 쪽에 미치는 힘이에요. 그리고 이쪽은 Q2가 Q1 쪽에 미치는 힘을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지금 천정으로 밀려갈 때는 전화 자체가 어떤 조건 내에서 같은 극이라는 뜻이죠. 그 극성이 같은 조건 내에서 바로 이런 식 모델이 이렇게 될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조건이 있어요. 아까 제가 정전기장을 이번 시간에 학습 목표라고 했어요. 그것처럼 두 전화는 정지되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 두 전화는 점전해야 돼요. 여기 마우스가 이렇게 있어서 밑으로 내릴게요. 그러면 점전화라고 하는 자체는 뭐냐면 우리가 여기 이동 길이에 비해서 이 크기가 아주 작다라고 하는 거예요. 거의 포인트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점전화는 바늘 끝에 있는 전 하나 이걸 생각을 하면은 이걸 점전화라고 유추해서 이해할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조건이 돼 있을 때 이제 우리는 쿨럼 법칙을 벡터식으로 표현을 할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단위 벡터가 포함되어 있는 식으로 표현을 할 거고 그 뒤에는 우리가 위치 벡터가 포함되어 있는 식으로 힘이라고 하는 자체를 표현을 할 거예요. 자, 그러면 먼저 우리는 아까 쿨럼의 법칙에 의한 식에서 다음과 같이 쓸 수가 있겠죠? 여기 보게 되면은 지금 어떻게 쓸 수가 있냐면 힘을 벡터로 썼어요. 1이 2한테 첫 번째 전화가 두 번째 전화에 미치는 힘이라고 해서 힘은 실제는 벡터니까 벡터로 쓰고 그리고 4파이 입실로 제로를 썼어요. 이게 쿨럼 상수값이에요. 사실 이거 분의 1인 거지. 그러니까 여기서 직접 썼어요. 쿨럼 상수값이에요. 그리고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하니까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한다고 쓴 거예요. 근데 거리가 지금 어떤 거냐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가 대문자 R이에요. R의 크기로 쓴 거예요. 그러면 벡터, 지금 이쪽을 벡터로 쓰고 있으니까 이쪽을 길이를 크기로 썼으니까 우리는 어떻게 하면 돼요? 단위 벡터를 여기다 이렇게 곱해주면 되겠죠. 지금 이만큼 크기예요. 그리고 여기 단위 벡터가 있기 때문에 크기와 방향이 되니까 전체 힘이라고 하는 자체는 벡터식 표현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놓고 나서 우리는 이거를 좀 더 세부적으로 알아볼게요. 먼저 어떤 생각을 할 수가 있냐면 지금 우리가 여기서 변이 벡터라고 하는 자체는 이 벡터는 우리가 어떻게 표현할 수가 있어요? 이거는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겠지. 실제 우리는 벡터라고 하는 자체가 여기서 출발해서 이렇게 R1을 통해서 여기 대문자 R12를 통해서 요점으로 왔을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이렇게 결과 벡터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지금 여기 R12라고 하는 이 벡터 입장으로 쓰게 되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무조건 변이라고 하는 자체는 나중에서 초기를 빼주면 되는 거니까 여기는 R2 벡터에서 초기 벡터를 빼주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R2에서 초기 벡터를 빼준 식으로 쓸 수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R 벡터의 크기라고 하는 자체는 어떻게 되겠어요? 크기는 지금 이만큼 크기인 거죠. 여기는 우리가 위에서 구한 이 벡터를 이렇게 절대값을 씌워주면 될 거예요. 피타고라스 정의에서 구하면 될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단위 벡터라고 하는 건 어떻게 쓸 수가 있겠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걸 이렇게 생각하면 쉽죠? 만약에 어떤 A라고 하는 벡터가 있다라고 한다면 이 벡터는 크기와 방향을 가져야 되니까 A라고 하는 벡터는 A라는 크기가 있고 그리고 A에 방향 성분이 있어요 라고 여기다 제가 지금은 이렇게 해석을 붙일게요. 방향 성분이 있어요 라고 쓰면 될 거예요. 그러면 벡터는 크기와
크기와 방향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방향은 어떻게 찾으면 되겠어요? 벡터를 크기로 나눠주면 되겠죠?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여기에 있는 단위 벡터라고 하는 자체는 벡터를 크기로 나눠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벡터는 어디 있어요? 위쪽에 있는 거지. 이 값을 이렇게 쓰면 되는 거고, 크기는 어디 있어요? 이 값인 거지. 이 값을 여기다 이렇게 대입해서 쓰면은 바로 이것처럼 위치 벡터로서 단위 벡터를 표현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렇게 하면 되겠죠? 이 식을 가지고 어떻게 할 거냐면 이제 여기까지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그리고 지금 위에서 처음으로 크기와 단위 벡터를 가지고 만들어낸 힘이라고 하는 물론 이게 전기력이에요. 전기력이라고 하는 자체를 이제 모양을 바꿔나갈 거예요. 어떻게 바꿀 수가 있냐면 실제는 여기서 이만큼은 지금 여기인 거죠. 여기 단위 벡터라고 하는 자체는 위에서 좀 전에 설명했듯이 벡터라고 하는 자체를 크기로 나눠주면 돼요.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요값을 대입을 하게 되면은 틀림없이 R이 두 개가 있고 여기 하나가 더 있어서 3승이 될 테고 R 벡터에 여기 변이 벡터까지 들어가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값 자체는 여기 R의 3승에 변이 벡터로 단위 벡터가 이렇게 바뀌게 될 거예요. 이 식에다가 요값을 대입한 것 뿐이에요. 이렇게 바뀌었어요. 그리고 그 뒤에 어떻게 할 수가 있겠어요? 좀 전에 설명했지만 우리는 이제 이것처럼 위치 벡터를 이용해서 또 한 번 바꿀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먼저 여러분들이 1, 2 쪽을 먼저 설명을 할게요. 그러면 유감을 갖다가 여기다 넣어줘도 돼요. 넣어주게 되면은 지금 여기는 R의 3승인 거니까 그거는 그만큼 값은 나중 위치 벡터에서 초기 위치 벡터를 빼주면 되는 거니까 나중 위치에서 초기 위치 벡터를 빼주고 이 값 자체가 지금 3승으로 바뀌었죠? 그러니까 3승을 써주면 되는 거고 위쪽은 벡터, 변이 벡터가 들어가면 되는 거니까 여기는 이렇게 변이 벡터 값으로 여기 있는 값으로 써주면 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표기법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단위 벡터를 이용해서 쓸 수도 있고 크기와 방향으로 쓸 수도 있고 그리고 여기를 단위 벡터에서 벡터를 바꿔서 표현할 수도 있고 이것처럼 이렇게 위치 벡터로서도 표현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일단은 먼저 힘 자체가 Q1인 물체가 Q2에 미치는 힘에 대해서 먼저 알아봤어요. 그러면 지금 요거를 알아본 거네, 이쪽은. 근데 반대쪽도 있죠? 이쪽도 있죠? 바로 이쪽은 어떻게 쓸 거냐면은 이쪽은 똑같이 우리가 논리전개를 한 걸 바탕으로 해서 곧바로 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전하 2가, 그러니까 전하 2는 이쪽 전하고죠? 전하 2가 전하 1한테 미치는 것. 미치는 전기력의 크기, 요거예요. 이거는 어떻게 표현할 수밖에 없냐면 전하는 똑같이 여기는 비례하니까 뭐 1을 먼저 쓰던 Q를 먼저 쓰던 Q1을 먼저 쓰던 2를 먼저 쓰던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리고 요만큼은 4파이 입실론 제로라고 하는 플롱상수값이 이렇게 붙게 돼 있어요. 그리고 위쪽은 어떻게 쓰면 되겠어요? 벡터 방향이 지금 변이 벡터 방향이 이쪽으로 바뀐 거죠. 그렇죠? 이렇게 변이 벡터 방향이 바뀌었으니까 이게 초기 위치 벡터가 될 테고 R2가 초기 위치 벡터가 될 테고 R1이 나중 위치 벡터가 될 거예요. 그러면 이쪽으로 바뀐 변이 벡터는 R1이라고 하는 나중 위치 벡터에서 초기 위치 벡터를 빼주면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는 나중 위치 벡터 R1에서 초기 위치 벡터 R2를 빼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위쪽은 벡터를 표현한 거예요. 이런 식으로 두 가지를 쓸 수가 있어요. 여기까지 여러분들 잘 이해를 했죠? 여기까지 따라올 수 있죠? 그죠? 여기까지 잘 이해를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아까 제가 초권에서 전하 자체가 서로 같은 전하이면 청력을 미칠 거예요. 바로 여기 있는 이 식의 마이너스가 서로 밀어내고 있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틀림없이 이렇게 될 거예요. 지금 같은 경우에 여기는 Q1이라는 전하가 2에 미치는 힘이나 Q2가 Q1에 미치는 힘이나 크기는 같고 방향이 반대일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바로 그걸 표현을 한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우리는 전기장 자체가 전기력과 관련이 돼 있어요. 그리고 둘 다 벡터예요. 바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벡터적 표현법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역학에서 배웠겠지만 힘이라고 하는 자체는 혼자만 존재를 못해요. 항상 짝힘으로서 존재를 하고 서로 상호작용력인 거예요. 그래서 서로 상호작용력에 대해서 벡터식 표기법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고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조금 복잡해 보일지 모르지만 단지 쿨럼 법칙, 이 앞장에서 나왔던 거리의 제곱의 반비례하고 크기의 전하량의 비례를 해요 하는 식을 벡터로 바꿔나간 것 뿐이니까 조금만 이렇게 따라서 한번 이해들을 하려고 노력들을 한번 이렇게 해봐요. 여러분들은 이렇게 쓰는 구조 자체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있어야 돼요. 자, 그러면 스스로 한번 정리들을 한번 해보세요. 자, 이제 다음 장으로 넘어가요. 자, 그러면 이 장에서는 어떤 걸 설명을 할 거냐면은 전하가 한두 개만
존재를 하는 게 아니겠죠? 실제 상황에서는. 그래서 여러분들은 개념을 확대시키기 위해서 이번에는 전하가 n개가 존재한다고 보는 거예요. 실험 구조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 우리가 전기장을 대해서 관찰을 하려고 하는 Q라고 하는 전하가 있어요. 그리고 그 주변에 n개라는 전하가 분포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n개라고 하는 전하가 우리가 테스트를 하려고 하는 전하에 영향을 주겠죠. 힘을 가하게 될 거예요. 바로 이런 구조를 일반화시켜서 논해볼 거예요. 근데 여기에는 중요한 개념이 있어요. 어떤 거냐면 슈퍼포지션이라고 하는 중첩의 원리가 통용된다라고 하는 이 사실만 여러분들이 인식을 하고 있으면 나머지는 똑같아요. 왜냐면 여러분들은 앞에서 배웠던 식과 중첩의 원리를 통해서 이거를 연달아 논리전개를 할 수가 있을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는 좀 전에 여기를 다 이렇게 빼고 생각을 하게 되면은 이렇게 됐어요. 지금 Q라고 하는 전하가 Q 안에 힘을, 영향을 미치게 될 거예요. 그리고 이만큼은 여기는 풀롱상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는 위치 벡터에 대한 식으로 이렇게 표현을 했었어요. 여기는 크기에 대한 식, 여기는 벡터에 대한 식으로 표현을 했었어요. 그러면 이거를 확대를 시키면 되겠죠? 어떻게 시키면 되는 거냐면 Q라고 하는 전하가 힘을 받을 건데 Q1이 힘을 미칠 테고 Q2가 힘을 미칠 테고 Q3가 그리고 Q4가 쭈르륵 해서 전하 자체가 n개가 있다라고 했으니까 등등등등 해서 n개가 Q에 힘을 미치게 될 거예요. 바로 이렇게 그 식 자체를 중첩의 원리에 의해서 쭉 연달아 쓸 수가 있어요. 이해갔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전하가 n개가 분포를 할 때 중첩의 원리가 통용된다라고 하는 거를 머릿속으로 인식을 하고 있어야 돼요. 그러면 이 식 자체는 이렇게 복잡하게 다 쓰는 것보다는 간단하게 쓰는 게 낫겠죠? 그래서 간단하게 이렇게 바꿀 수가 있어요. 시그마라고 하는 기호는 다 합하라는 뜻인 거니까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쓸 거예요. 지금 여기를 F하고 Q를 썼는데 이거는 Q 전하에 받는 힘이라고 해서 제가 여기다가 구별하기 위해서 Q를 이렇게 써준 거예요. 그러니까 Q1, Q2, Q3가 Q한테 영향을 주는 거예요. 이렇게 됐을 때 여기는 누구예요? 바로 요 Q인 거지. 영향을 받고 있는 Q예요. 테스트 차지예요. 테스트 차지가 이렇게 나오게 돼 있고 이만큼은 뭐예요? 여기는 영향을 주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그래서 n개만큼 분포하고 있는 전화인 거예요. 그렇죠? 여기가 Q에 I를 썼어요. Q는 첫 번째부터 n개만큼 이렇게 존재를 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요 뒤는 벡터인 거죠. 위치 벡터로 표현을 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을 해봐요. 만약에 이렇게 Q라고 하는 전하가 있어요. 만약에 그 전하를 이만큼쯤에 있다라고 하고 여기를 Q1, Q2, Q3 그리고 Qn개가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좌표를 이렇게 잡으면 돼요. 그리고 각자 여기 Q1, Q2, Q3, Q 이렇게 위치 벡터를 다 그려주고 여기를 R1, R2, R3, Rn이라고 표시를 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우리는 또 하나 지금 어떤 Q라고 하는 점이 여기 있다라고 한다면 거기까지 R이라고 하는 이렇게 관찰점까지 장이 힘이 어떻게 미치나 하는 걸 관찰하려고 하는 점까지 R을 그려줘요. 그리고 우리가 R1 아까 똑같이 그렸던 것처럼 위치 벡터하고 지금 Q1까지의 위치 벡터하고 그 전까지 여기는 Q예요. Q까지 그린 R이라고 하는 위치 벡터에 이렇게 변 벡터를 그리면 되겠죠. 바로 그거를 다 합쳐줬다는 소리예요. 머릿속으로 상상을 해봐요. 또는 그림을 한번 그려봐요. 그럼 여기가 금방 기하학적 구조가 머릿속으로 들어올 거예요. 자, 그래서 다시 말하지만 이제 개념을 어떻게 한 거냐면 전하 중에 Q1, Q2가 서로 상호작용을 할 때가 아니라 Q라고 하는 전하와 Q만부터 시작을 해서 n개까지의 전하가 있을 때를 지금 이렇게 논한 거예요. 핵심은 중첩의 원리가 통용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있는 이 그림을 한번 전화를 몇 개만 나가지고 꼭 한번 그려봐요. 그려보면 여기가 이해하기가 쉬워요. 과학은 시각화를 시키는 거예요. 시각화를 시키는 거. 자, 그러면 앞에 있던 그림하고 똑같아요. 그거를 n개만큼 확대해서 그리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혼용법칙에서 전화가 n개가 있을 때, 물론 여기서 다 점전화예요. 점전화가 있을 때로 개념을 확대를 시켰어요. 그리고 여기에서 한 가지를 여러분들이 이제 짚고 넘어가야 돼요. 어떤 걸 짚고 넘어가야 되는 거냐면 전기당의 정의를 알고 넘어가야 돼요. 전기당의 정의라고 하는 자체가 우리가 전기당을 기호로 2로 쓸 건데 여기 명칭 자체는 여기 전기당의 세기라고 이렇게 썼어요. 그리고 또 하나 한자로 쓸 때는 저거를 전개강도라고도 해요. 또는 그냥 쉽게 E필드라고도 해요. 부르는 이름이 전기당의 세기, 그냥 전기당 또는 전개강도라고 불러요. 기호는 E자를 써요. 에너지라고 착각하면 안 돼요. 에너지가 아니에요. 전기당이에요. 이렇게 쓰는데 저 정의 자체가 어떻게 되어 있는 거냐면 바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까 제가 이 식 자체를 설명을 할 때
요만큼이 여기 있는 Q 요게 쉽게 말해서 다른 모든 전하가 영향을 주는 힘을 가하는 전하예요 라고 했잖아요. 여기를 테스트 차지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테스트 차지를 가지고 여기 힘을 나눠주면 돼요. 그러면 나머지 부분 자체가 전기당의 정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기당이라고 하는 자체는 다음과 같이 이렇게 쿨롱 포스 또는 전기력이라고 하는 자체를 Q로 나눠주면 돼요. 이 Q는 실제는 시험전화예요. 시험전화. 그래서 밑에 정의를 단순하게 쓸 때 저는 여기다가 시험전화다 해서 여기를 이렇게 영자를 붙여놨어요. 구별하기 위해서. 안 그러면 나중에 가서 전화가 이게 어떤 전화인지 아마 헷갈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시험전화를 여기다 이렇게 붙여놨어요. 그리고 이건 이렇게 되겠죠. 여기 보면은 실제 정의에서 Q가 0으로 가라라고 하는 자체. 저거는 무슨 뜻일까요? Q가 0으로 가라라고 하는 자체는 이거예요. 조금 전에 설명했듯이 여기에 우리가 시험전화라고 하는 게 여기 있어요. 그리고 이쪽에 전기당을 만들어내는 또는 전기력을 만들어내는 원천전하들이 지금 이런 식으로 분포를 하고 있어요. 그랬을 때 실제는 이 전하가 없어야 나머지 전하가 만들어내는 진짜 전기력 또는 전기당의 크기를 알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바로 그것 때문에 이 전하를 제외한 나머지 전하들이 만드는 전기장이다라는 뜻에서 여기를 Q를 0으로 이렇게 말해서 시험 전하를 0으로 보낸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렇게 생각을 하면 돼요. 만약에 중력으로 생각을 하면은 지금 제가 여기에다가 테니스공을 놔도 밑으로 떨어질 거예요. 그리고 골프공을 놔도 밑으로 떨어질 거예요. 그리고 쇠거스를 놔도 얘가 밑으로 떨어질 거예요. 그랬을 때 중력은 누가 만들어요? 중력은 테니스공이나 골프공이나 여기는 쇠구슬이 만드는 게 아니죠. 지구가 만드는 거죠. 물론 이들도 중력을 만들어요. 하지만 지금 제가 실험한 거는 어떤 상황이냐면 지구가 중력장을 만드는지를 보려고 테스트하려고 놓은 거예요. 이런 입자들을 테스트 입자라고 해요. 바로 그래서 테스트 입자 또는 테스트 전하를 제외한 나머지 전하가 만드는 게 전기장일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만큼 의미를 갖게 돼 있어요. 여기 의미에 대해서 한번 생각들을 해봐야 돼요. 그리고 이거를 간단하게 쓰면 이런 식으로 표현이 돼요. 그러니까 전기장이라고 하는 정의는 전기력 또는 쿨롱포스라고 하는 자체를 시험전하로 나눠준 거예요. 여기가 시험전하예요. 시험전하, 쉽게 말해서 테니스 공인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중력 입장으로 보면 중력장은 G로 쓰잖아요. 그리고 벡터 표시를 이렇게 해주면 돼요. 그냥 G로 쓰면 중력 가속도가 되는 거고 거기에 벡터 표시를 해주면 중력장이 돼요. 그리고 여기는 만일력 법칙이 들어오겠죠. 그리고 이쪽은 지금 같은 경우에 테니스 공이겠죠. 그래야 지구가 만드는 중력장을 여러분들이 아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도 시험전하로 나눠줘야 시험전하를 제외한 전체가 만드는 전기장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전기 자체는 이렇게 돼요. 그리고 용어는 여기를 전기장의 세기라고도 말을 하고 여기를 전개 강도라고도 해요. 어쨌든 간에 이거는 일렉트릭 필드 덴시티를 뜻하는 거예요. 그리고 단위는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에서는 단위가 이 단위가 보일 거예요. 힘이라고 하는 자체는 뉴턴이니까 뉴턴으로 쓰면 되는 거고 그리고 퍼 한 다음에 여기가 단위가 뭐예요? 전기량이었으니까 쿨롱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가 뉴턴/퍼 쿨롱이에요. 근데 또 다른 단위가 있어요. 볼트/퍼 미터라고 하는 단위가 있는데 이거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 나중에 이 전기장이라고 하는 자체가 전이라고 하는 것, 다시 말해서 볼트라고 쓰면 전이와 관련이 돼 있어요. 전이 입장으로 쓰게 되면은 전이라고 하는 자체는 전기장 자체를 거리에 따라서 다 접근해주면은 볼트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전기장 입장에서 쓰게 되면은 전이라고 하는 자체를 지금 대리라고 하는 연산자 기호를 쓸게요. 미분 연산자 기호를 쓸게요. 미분해주면은 이게 전기장이 되는 거예요. 바로 그래서 그때 전위라고 하는 자체가 볼트이기 때문에 볼트가 들어가고 전위라고 하는 자체는 제가 좀 아까 거리에 따라서 접근했어요 라고 했잖아요. 전위는 다시 말해서 위치에 대한 함수이기 때문에 여기가 미터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기가 볼트/퍼 미터로도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여기까지 이렇게 잘 이해를 했어요. 그리고 여기 정의를 한번 지금부터 잠깐 읽어봐요. 정의라고 하는 자체는 전기장 속의 단위전하라고 하는 자체는 1쿨롱이에요. 작용하는 전기력으로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는 거예요. 말을 풀어서 설명을 하면은 여기 단위 꼭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정의를 꼭 알고 있어야 돼요. 자, 그리고 그 밑에는 뭐냐면 여기는 어떤 거냐면 이거를 이렇게 단위 벡터가 붙어있는 꼴 그리고 또 하나 여기 위치 벡터가 붙어있는 꼴로 조금 전에 설명했던 거를 전기장으로 바꾸는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두 번째 식은 여기는 어떻게 나왔는 거냐면 전기장의 정의가 힘이라고 하는 자체를 시험전하로 나눠준 거라면서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전하 분포가 n개가 있다라고 했을 때 그때 전기장은 그럼 이 경우에요.
전화 분포가 n개가 있을 때 전기당이라고 하는 자체는 시험 전화로 나눠주면 돼요. 뭐를? 지금 방금 여기서 구한 n개의 전화가 있는 힘이라고 하는 전기력을, 그럼 이만큼을 시험 전화로 나눠주면, 시험 전화는 이때 어떤 거예요? 요건 거지. 여기는 원천 전화인 거예요. 여기가 시험 전화인 거예요. 시험 전화만 없애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가 전기장으로 바뀌었죠. 그러니까 저 식에서 시험 전화만 없어지게 되면은 이처럼 전기장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전기력이라고 하는 자체는 어떻게 되겠어요? 전기장에다가 전화를 이쪽으로 넘기면 시험 전화만 곱해주면 되겠죠. 그러니까 이 식 자체를 해서 힘을 구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시험 전화만 곱해주면 돼요. 그러면 여기가 Q로 바뀌겠죠. 그러면 우리는 여기에는 전기력과 쿨럼버스와 여기에는 전기장 또는 전기의 강도 자체가 서로 Q로 시험 전화를 통해서 왔다 갔다 서로 바꿀 수 있다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여기까지 이제 이해를 하고 정리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 장에서 핵심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야 돼요. 지금 개념 자체가 n개의 전화가 있을 때를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을 해요. 전화 하나를 머릿속으로 떠올라요. 그리고 주변 공간에 여기가 Q예요. 이게 시험 전화예요. 그리고 전기장을 만드는 전화, 여기에 임의로 전화를 찍어봐요. 저는 그냥 이해하기 쉽게 전화를 이런 모양으로 찍을게요. 하여튼 이 공간상에 분포하고 있을 거예요. 여기는 전기장을 실제로 만들어서 시험 전화에 영향을 주는, 여기는 소스 차지들인 거예요. 그리고 여기는 이 소스 차지들에서 의해서 영향을 받는 시험 전화인 거예요. 바로 그 모델을 만들고 좌표계를 씌워요. 그 뒤에 R1 벡터, R2 벡터를 그려요. 그리고 시험 전화까지는 R 벡터를 그려요. 그리고 변이 벡터를 연결을 해요. 바로 그 꼴인 거예요. 그 꼴을 가지고 중첩의 원리에 의해서 표현한 식이 바로 이 식인 거예요. 여기를 이해하고 있어야 돼요. 중첩의 원리가 통용된다는 걸. 자, 그러면 됐고, 우리가 전기장이라고 하는 자체는 정의 자체가 다음과 같이 이렇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쿨럼버스 또는 전기력을 나눠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단위는 뉴턴 퍼 쿨럼, 볼트 퍼 메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좀 전에 설명했듯이 우리가 전기장과 자기장이라고 하는 자체는 시험 전화를 나눠주면 전기장이 되는 거고, 전기장에다 시험 전화를 Q로 바꿔서 곱해주면 이것처럼 전기력이 되는 거예요. 이 점을 반드시 숙지를 하고 있어야 돼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 여러분들 스스로 한번 정리들을 한번 해보세요. 다음 장으로 넘어갈게요. 자, 이제 이번 장에서는 여러분들한테 어떤 설명을 할 거냐면은, 근데 실제 전화는 어떻게 분포를 하겠어요? 전화가 점전화로 딱 하나만 있던, 또는 서로 상호작용을 이렇게 딱 두 개만 있던, 또는 거기에 점전화로서 여러 가지 이렇게 점이 찍혀있듯이 분포하는 게 아니라 실제는 이런처럼 어떤 물체일 거예요. 그렇잖아요? 바로 그래서 지금 이걸 선이라고 한다면 선 같은 이런 물체 속에서 전화가 밀도를 가지고 분포를 할 테고, 또는 만약에 여기는 종이라고 하는 것처럼 면적 속에 전화가 밀도를 가지고 분포를 할 테고, 또는 뭐 마땅한 게 이걸까요? 이것처럼 부피를 가진 어떤 물체 속에 전화가 밀도를 가지고 분포를 하게 돼 있을 거예요. 이게 실제 현상일 거예요. 그러니까 점전화라는 거는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모델을 단순화시키기 위해서 만든 거고, 실제 현상은 선이 됐든 면이 됐든 부피가 돼 있을 때 여기에 전화가 분포를 가지고 존재를 하게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연속 전화 분포가 있을 때, 다시 말해서 선, 면, 부피에 대한 힘과 전기력과 전기장을 이 장에서 알아볼 거예요. 이 장의 목표는 바로 그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그림을 하나 이해를 해야 되는데, 여기 이거예요. 이렇게 좌표 축을 잡고 나서 지금 여기가 임의의 물체라고 생각을 해봐요. 이 물체는 우리가 선, 면, 부피일 수가 있는 거예요. 실제는 이제 중간 정도로 그렸어요. 면 정도로 이렇게 그렸어요. 여기가 선이면 선으로 넣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면이면은 지금처럼 그리면 되는 거고, 부피면은 여기다가 어떤 부피를 가진 모양을 그려주면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 전체 전화가, 이 그림은 뭐냐면 여기 있는 Q라고 하는 테스트 차지에 이 전화에 여기가 필드 포인트예요. 테스트 차지에 영향을 준다라고 하는 그림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점선면으로 되어 있는 어떤 물체가 있고, 그 물체에 전하가 분포를 하는데, 이 전하가 만드는 전기력이 이 물체에 영향을 주고, 그리고 또 하나 전기장도 영향을 준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 이랬을 때 도대체 얼마만큼 영향을 주나 하는 거를 수학적으로 어떻게 표기하나 하는 걸 다루는 게 이번 시간에 수업 목표인 거예요. 자, 그러면 그림은 여러분들이 이해를 했을 거예요. 그리고 아까 설명했듯이 여기는 이제 프라임이라고 하는 기호를 쓰는데, 이 프라임은 뭐냐면은 원천전화 분포까지를 우리가 이렇게 프라임을 붙일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위치 벡터를 그릴 때 지금 원천전화 분포까지를 프라임으로 붙였어요. 그리고 실제 테스트 차지 분포까지는
R로 쓸 거예요. 그리고 변이 벡터는 아까처럼 똑같이 대문자 R로 이렇게 쓸 거고, 방향 벡터는 방향 단위 벡터, 유니트 벡터라고 하는 자체는 A에 R로 이렇게 표시를 해줄 거예요. 자, 그리고 그림을 또 하나를 이해를 해야 되는데, 실제 분포가 이렇게 있을 때 우리는 여기에서 뉴턴이 만들어낸 천재적인 방법을 이용을 하면은 다루기가 쉬워요. 그건 뭐냐면 미분과 적분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어떤 실제 큰 물체를, 그러니까 면으로 설명을 할때요. 큰 면을 다룰 때 이렇게 전체 면을 다루는 게 아니라 우리는 미소면을 다루는 거예요. 그래서 미소면에 들어있는 이것처럼 면전한 밀도를 생각을 해서, 그러니까 전체가 면이 이만하면은 우리는 미소면을 다루고, 그 미소면에 면전한 밀도가 여기 있는 Q한테 영향을 주는 것만을 먼저 고려를 할 거예요. 그 뒤에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다 더하면 전체 이만큼의 영향을 주는 구조가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여기 이 부분에 대해서 잘 생각을 해봐야 돼요. 다시 말해서 어떻게 할 거냐면, 만약에 어떤 면이 이만큼이 있을 때 이 면 전체의 전하 분포가 Q점에 영향을 주는 것을 고려를 하지 않고, 일단 어떻게 논리를 전개할 거냐면, 이 면을 잘게 잘라서 미소면을 만들고, 여기가 미소면이라고 생각을 해요. 가운데 약간 색깔 다른 데가. 그리고 거기에 있는 전하가 이 Q점에 영향을 주는 데를 고려를 한 다음에 이 전체를 다 적분해서 전체 면이 영향을 주는 거로 개념 자체를 바꾸겠다는 소리예요. 과학은 사고실험 모델을 바탕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사고실험 모델을 반드시 이해를 하고 있어야 돼요. 여기 기호 처리, 그리고 여기 프라임을 붙여서 표시한다는 거. 자, 그래서 우리는 구조를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그러면 미소선이 있을 테고, 미소면이 있을 테고, 미소최적이 있을 거예요. 그랬을 때 거기에 밀도를 우리가 이렇게 쓸 거예요. 선전화 밀도, 면전화 밀도, 최적전화 밀도라고 할 건데, 어떻게 쓸 거냐면 기호를 로라고 써놓고 나서, 로라고 읽어요. 로라고 써놓고 앞에 랭스라고 하는 인지설을 따서 L을 쓰고, 이쪽은 서피스 따서 S를 쓰고, 이쪽은 볼륨에서 따서 V라고 쓸 거예요. 이렇게 쓸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여기서 한 가지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어떤 걸 조심해야 될 게 있냐면, 우리가 좌표 변환에서 원통의 팔의 길이를 로라고 썼어요. 그렇잖아요? 그 로하고 여기에 있는 로하고는 기호는 같지만 전혀 다른 뜻이에요. 원통 잡히기를 구할 때 그 로라고 하는 자체는, 제가 원통을 만들 때 팔의 길이, 제 어깨 여기를 Y축이라고 했을 때, 제가 펼쳐내요 했을 때 원통의 크기를 만드는 이만큼 길이를 로라고 놨었어요. 그 로가 아니라 여기에서는 지금 면전화 밀도, 선전화 밀도, 최적전화 밀도를 표현하기 위해서 기호 로를 쓴 것 뿐이에요. 그 두 개를 헷갈리면 안 돼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렇게 쓰면 되겠죠. 여기가 기호 처리를 이만큼 했으니까 최적으로 여기를 나눠보면 돼요. 그러면 이게 밀도라는 개념이 나올 거예요. 왜냐면 여기는 총전하겠죠. 총전하를 총전하를 부피로 나눴어요. 그럼 밀도 개념이겠죠. 그렇죠?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여기는 전하를 면적으로 나눴어요. 그럼 이게 면적전하 밀도일 수밖에 없겠죠. 여기는 선이 있는데 선전하가 있는데, 선전하 양이 있는데 선의 길이로 나눴어요. 그러면 여기도 밀도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단위계를 이렇게 보면은 이해하기가 쉬워요. 어떤 선에 있는 총전하를 미터로 나누면은 선일 테고, 여기는 면일 테고, 여기는 최적전하 밀도의 개념일 거예요. 자, 그러면 저렇게 작은 공간 내에 선전하, 면전하, 최적전하 밀도를 구한 다음에 전체는 어떻게 구하면 되겠어요? 전체를 이렇게 적분해주면 되겠죠. 여기를 전체를 적분해주면, 만약에 총전하를 Q라고 쓴다면 이쪽은 Q를 바뀔 테고, 그리고 여기를 적분하면 전체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전하량이 나올 거예요. 그렇잖아요? 바로 지금 그 개념인 거예요. 자,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할 거냐면, 여러분들이 방금 전에 정의를 했던 힘적부터 먼저 설명을 할게요. 거기에다 갖다 넣으면 돼요. 왜냐면 좀 전에 우리가 설명을 했을 때 힘이라고 하는 자체는 이만큼은 알 테고, 좀 아까 썼던 식이에요. 그리고 여기에 뭐가 있었었냐면, 여기에 Q, 좀 전에 식에서는 여기가 Q1, Q2였었어요. 또는 여기가 입자가 아주 많다라고 봤을 때는 여기가 Q였었고, 이쪽이 뭐였었으면 Q의 I였었어요. 전화가 1, 2, 3, 4, 5, 6, 7, 8에서 Qn개까지 들어간다고 했을 때, 그렇잖아요? 바로 거기에다가 뭐를 넣으면 돼요? 우리는 지금 여기에 있는 값 자체를 이렇게 대입을 해주면 되는 거예요. 이만큼이 여기 DQ의 프라임이라고 하는 자체가 여기 보면은 미소 전하량을 뜻하고 있기 때문에, 위에서 정의한 미소 전하량을 넣어주고 이 전체를 적분하게 되면은 이 점에서 받는 전체, 선이 됐던 면이 됐던 부피가 됐던 전체 전하가 이 점에 미치는 힘의 크기를 구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렇게 힘을 구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만큼 답을 넣게 되면은
선일대를 구할 수가 있고, 그리고 또 하나 요값을 이렇게 넣어서 접근하게 되면은 우리가 면일대를 구할 수가 있고, 요값을 넣어서 접근하게 되면은 최적 전화가 분포를 할 때 그때 특정한 하나의 전화, 다시 말해서 테스트 전화에 미치는 힘을 구할 수가 있을 거예요. 플로퍼스를 계산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제 힘은 바로 이런 식으로 정의가 된다라고 봤고, 그리고 전기장이라고 하는 자체는 여러분들은 조금 아까 식에서 이걸 힘입장으로 썼을 때 전기장이라고 하는 자체는 시험 전화로 나눠주면 된다고 했죠. 이런 식으로 시험 전화로 나눠주게 되면은 다음과 같이 이렇게 될 거예요. 이게 시험 전화기 때문에 시험 전화만 없애주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놓고 제가 말고 좀 아까 이쪽 힘을 구할 때 하나하나 넣으면 이렇게 돼요 했던 거를 이번에 여기는 앞으로 우리가 구할 게 전기장이기 때문에 그냥 다 써본 거예요. 이쪽도 여러분들 이것처럼 써보면은 여기 금방 나타나요. 했을 때 우리가 다 써보게 되면 이렇게 되겠죠. dq'이라고 하는, 다시 말해서 이쪽에 원천 전하의 미소 분포라고 하는 자체가 바로 이것처럼 이렇게 전하가 이렇게 분포를 하기 때문에 거기다가 선전화 밀도를 넣게 되면은 여러분들은 다음과 같이 이렇게 기록이 될 거예요. 여기다가 직접 이 값을 진짜로 넣은 거예요. 그리고 면을 넣게 되면 다음과 같이 이렇게 될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다가 최적을 넣게 되면은 다음과 같이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먼저 기본적으로 이 식을 이용을 해서 이렇게 단위 벡터를 포함한 식으로도 쓸 수가 있고, 그리고 또 하나 위치 벡터를 포함한 식으로도 쓸 수가 있죠. 그래서 여기를 여러분들은 단위 벡터라고 하는 자체가 거리를 벡터로 나눠준 거기 때문에 그럼 거리의 3승이 될 테고, 위쪽에는 벡터, 다시 말해서 위치 벡터의 나중치에서 초기치를 빼준 게 될 거기 때문에 바로 다음과 같이 이렇게 표현이 돼요. 똑같은 식이에요. 똑같은 식, 이것도 똑같이 이렇게 써놓고 나서 여기만 바꿔준 거예요. 바꿔주고 나머지 값 자체는 이렇게 쓴 거예요. 그리고 여기를 접근하게 되면은 값 자체가 나오게 돼 있어요. 여기는 선적분 개념인 거고, 여기는 면적분 개념인 거고, 여기는 우리가 최적 적분 개념인 거예요. 그렇죠? 바로 그 개념을 따라서 이렇게 접근하게 되면은 우리가 힘과 전기장 자체를 구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는 여러분들이 어떤 생각을 해야 될까요? 여러분들이 어떤 생각을 해야 되는 거냐면, 일단 먼저 선전화 밀도, 면전화 밀도, 최적 전화 밀도의 정의를 먼저 이해를 하고, 여기를 이해를 하고, 정말로 중요한 거는 뭐냐면 이거는 산수적인 개념이에요. 이 개념을 이해를 하고, 정말로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이 지금 있는 이 모델에 대한 사고실험 모델을 여러분들 머릿속에 제대로 잘 이해를 하고 있어야 돼요. 그게 핵심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이 모델 자체는 이렇게 된 거예요. 지금 Q라고 쓰는 여기 시험 전화가 전체 전화가 여기한테 영향을 주고 있는 거예요. 바로 그랬을 때 우리는 전체 면적을 잘게 잘라서 그 위에 있는 전하가 주는 영향을 계산을 한 다음에 다 전체를 적분해서 총 면이 됐던 선이 됐던 부피가 한 점에 포인트 전하에 영향을 주는 걸 계산을 해보겠다라고 하는 이 논리를, 다시 말해서 이 사고실험 모델을 정확하게 잘 이해를 하고 있어야 돼요. 그림을 꼭 그려봐요. 그림을. 그래야 여러분들이 제대로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바로 유식만 이용해서 힘과 그리고 전기장사의 관계를 이렇게 이해를 하고 나머지를 전개를 시키면 돼요. 이쪽도 제가 이게 쓰면은 복잡해 보여서 안 썼는데, 근데 똑같이 여기다가 Q만 붙이면은 바로 이쪽 식이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 관계 때문에. 자, 그러면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연속전화 분포가 만드는 전기력과 전기장에 대해서 알아봤어요. 자, 여기까지 알아봤어요. 정리들 한번 해봐요. 그러면 다음 장으로 넘어갈게요. 자, 그러면 다음 장,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제일 중요한 게 나왔어요. 여러분들은 우주에서 제일 중요하고 소중한 존재예요. 그만큼 소중한 존재니까 여러분들이 열정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나가길 바래요. 자, 그러면 수고들 많이 했어요. 열심히들 들어서 고맙고 수고들 했어요.